뚱탑 여론뚱탑 특별 확장판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통 혼잡이 참 버스를 지금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배종찬님도 버스 타고 다니시죠, 통상? 그렇죠. 저도 이제 대중교통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상암동에 올 때는 영등포 쪽에서 이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갈아타고 와서 다시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런 출퇴근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많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탔다가 이걸 한 3-4번 저도 뭐 그런 경우인데 오늘은 버스가 안 다닌다는 것을 아침에 버스 타고 나와서 한 거예요. 새벽에 아셨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쁘게 그냥 서둘러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파업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 같아요. 임금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새벽까지 아마 좀 막판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된 것 같고요. 이걸 좀 뭐 미리 좀 고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김준일 우리 평론가 아직 좀 도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중교통 이용 때문에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먼저 좀 시작을 해보면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 시간쯤입니다.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승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 이제 본선거 국면에 진입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수세 국면에 빠져 있고 이제 야당이 공세하는 국면인 상황에서 뭔가 이제 반전을 가져와야 되는 필요성이 매우 컸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에 있다라고 하는 공지가 되면서 상당히 사실은 뭐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것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흐름 아닐까라고 하는 아니면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2,000명 정원 그 못 박은 것을 좀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뭐 이 정도로 이제 기대를 대부분 이제 많이 정면 돌파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혜보다는 이제 낮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슈를 이제 끌어가보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충청 기류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니까 이 사안을 돌려서 뭐 일정 부분 이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국회의 세종시 이전 뭐 이런 수도 이전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거론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슈와 공약의 참신성 그것에 의한 여론의 이제 영향성 이 부분이 사실 의도한 만큼 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가 이번 선거가 이제 지금 막바지로 좀 치닫고 있는데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정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를 현안을 분석할 때는 항상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선거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의 변수가 이념이 될까, 이제 필로소피가 될까, 각 당이 이미 진영간 다 나눠질 대로 나눠져서 대결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일 게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공약이냐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인데 피플이죠. 지금은 공약보다는 사람으로 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약은 웬만한 게 나와도 그냥 뭐 이전 선거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겠구나. 윤영 센터장이 이야기한 대로 일종의 기시감이죠. 예전에도 뭐 수도 이전 이야기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별게 없더라. 그러니까 국회 세종시 이전이지만 이것도 저는 전략적으로는 내걸만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충청 민심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충청이 지금 뭔가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쫓아가야 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답답하고 이걸 카드로 이제 내걸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회 당장 올해 안에 다 이전될 수 있습니까? 내년에 다 이전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바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25만 원인데 벌써 우리가 코로나 국면 때도 뭐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 결정적이냐면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항상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아니 뭐 정치인들은 바보야 왜 볼 효과도 없는 걸 그걸 해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막판의 일종의 이삭죽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 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내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막 공약이 무수히 쏟아지는 이른바
올 비가 오긴 비가 오네요. 네. 공약 비가 내리는 거죠. 공약 비가 내리는 것이다. 일단 뭐 선거의 국면에서 정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싸움이거든요. 선거가 특히 이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을 지지해줄 근거들을 정당에서 계속 제공해 주어야 그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약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약이 주는 영향 최근 선거들에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것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게 하는 것은 아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에서 이런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나는 계속 이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아하.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격 공세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방어용. 용으로 이제 이렇게 일정 부분 그 거리를 선거 기간에 내놓는 측면 효과 그게 오히려 사실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13일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7, 8일 정도 남았다고 봐도 그러니까요.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재 총선 판세를 또 좌우할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뾰족하게 남아 있는 건 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충격적인 이슈,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는다면 네. 가령 이제 제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요. 결과적으로는 여당 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그게 호재든 악재든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일 테고 그다음에 야당 쪽은 또 두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아하, 그러니까 예, 두 예. 대표가 예. 조국 대표가 지금 한참 뿜뿜하는데 이 뿜뿜이 계속 이어지냐 더 뿜뿜하느냐 또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은 계속해서 네. 불참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뭔가 많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진영에서는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된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것도 참 지금 상황으로는 기대하기나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 그래도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관련한 어떤 이슈가 등장할까 안 할까. 근데 사실 이거 뭐 특별한 거 있을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투표율일 것이다. 투표율 남아 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네. 지역구도 몇몇 지역 돌아볼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거 여론조사는 일단 투표율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그 시점에서의 사진처럼 찰칵하고 찍힌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남아 있다면 뭐 투표율이 과연 어떻게 작동되느냐 연령대별로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느냐 40대나 60대 이상이 그런 점 정도나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남아있다. 되겠죠. 자 지금 김준일 대표, 김준일 우리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오늘 버스 때문에 아마 좀 늦어진 걸로 예, 보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예.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죠. 예, 좀 버스가 죄송합니다. 없어가지고 예, 아닙니다. 예. 예. 자 우리 청자분들도 아마 그 이해를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예. 보면은 이제 막 우리가 언론에서 여론이 출렁인다 이런 표현들 쓰고 네. 어디서 지지층이 대거 이탈해가지고 어디로 이동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여론에서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건 뭐냐면 마음을 정하지 않다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상황에서 응답을 하는 것이 그 전과 차이 나는 것은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를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내가 어제는 A당을 지지했다가 3일 후에 B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일이 현실에 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가 지지하는 것은 이제 있어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달 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사실은 변동폭이 크게 있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거의 국면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고 네. 부동층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변동폭은 매우 이제 적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앞으로의 어떤 판세의 큰 변화가 있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보면 조사를 해보면 지지 정당 지지 후보를 뭐 끝까지 지지하겠냐 변동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요즘에 나오면 대부분 끝까지 이렇게 많이 뭐한 나오는데 90%인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끝까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마음을 이제 정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좌우하는 이슈들 과거에 비하면 어쨌든 그런 후보들의 막말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당의 이제 캠페인 전략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캠페인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세를 보이는 흐름, 그다음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수세에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격차가 커진다고 당에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제 임박 선거가 이제 끝나갈 즈음 해가지고 막판 돼서 지금 상대 정당의 과반 의석을 막아주세요. 상대 정당의 개헌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지선을 확보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전략을 사실은 읍소 전략이긴 한데요. 동정심 이것을 얘기하고 만약에 또 그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지지층들이 그것에 대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건 반발로 인한 결집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거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님 오셨는데 좀 전에 그 얘기했습니다. 이슈들 중에 결국 투표율을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또 지난번에는 66%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전에 지방선거는 뭐 50%대였는데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기는 한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고 그게 뭐 대통령 긍정 부정의 그 격차가 예를 들면 20%포인트 이상 차이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을 해왔던 여당이 고전해왔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최종 투표율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유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게 얼마나 조성이 됐느냐 뭐 요거가 이제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지표를 말씀드리면은 2016년에는 58%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대선이 제일 높고요, 무조건.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총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예요. 요 순서를 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선만 비교로,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60%였다가 예, 거의 50%로 거의 1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이 빠지면은 민주당 계열이 어렵다. 그거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58%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123 민주당, 122 새누리당, 그리고 38 국민의당. 근데 국민의당이 사실 이제 야권 성향이고 호남의 의석수를 25석을 이제 가져간 거를 감안을 하면은 민주당이 한 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58% 정도가 민주당의 승리의 기준 정도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도 그거에 크게는 동의를 합니다. 2012년에는 54%였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비대위가 나와가지고 새누리당이 새로 나왔을 때 그때는 152대 127. 그래서 이제 54%에서는 여당이 훨씬 더 이제 강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60이 넘으면은 민주당이 조금 많이 이길 가능성이 있고요. 50대 후반이면은 좀 박빙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의 야구세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선거운동 하는데 포인트는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오게 하는 거. 그게 각 정당이 그래서 목표 어떤 같아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투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지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왜 투표율이 높으면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령에 따라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이제 그 투표 참여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은 투표율이 항상 일관되고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연령대 뭐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40대, 50대 또는 30대 이런 층들은 낮지는 않지만 60, 70대에 비해서는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60, 70대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했던 그 낮은 연령대 30대, 40대, 50대들이 좀 더 나간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야당한테 좀 유리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제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 때 대선이지만 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고 야당이 유리하다는 것, 진보 정당이 계열 정당이 유리하다는 것은 깨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뭐 그거 일정 부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만약에 참여되려면 여기에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표율이 아주 낮았는데 진보계열 정당이 이긴 사례가 나오면 그게 그런 현상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사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유효한 명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생 어제 강조를 하고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종북 세력 뭐 저지해야 된다가 이제 딱 막히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이유가
종북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새누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지 않아도 예. 그냥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캠페인으로서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수도권에서 먹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급하게 전략이 수정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 맞을 것 같아요. 네.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세대별로 투표율이 중요한데 나와서 결국 누굴 찍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이번 총선도 저는 30대 50대에 달렸다고 보는 게 지난 4년 전에 이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보면은 그때는 67.7%가 그랬죠. 지난번 총선이. 그때는 민주당도 많이 나오고 지지층이 많이 네. 나오고 그 미래통합당도 적지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워낙 30대에서 차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출구조사 자료를 보면은 30대의 61.1%가 민주당, 아. 29.7%가 미래통합당, 아, 30대요. 50대도 보면은 50대에서 49.1은 민주당, 41.9는 미래통합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더라도 어느 쪽을 찍느냐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사실은 정책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보다도 제가 이제 부산도 현장 동향도 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부산에 갔다 오셨다고. 요즘 이제 낙동강 벨트나 예. 사실 부산에는 동부산이나 지금 서부산 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대체로 이제 투표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부산 지역도 한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윤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 그만큼 지난 한 2, 3주 동안에 더 많이 부각된 걸로 봐야 되겠죠. 이슈 하나씩 좀만 들여다보면요. 지금 그래도 가장 큰 이슈는 의대 정원 이슈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사 또 뭐 중재인 자처하긴 했지만 결국은 지금 강대강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거를 해결하는 게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예. 조속한 시간에 해결을 해서 이게 여권의 호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좀 물음표가 켜진 상황이에요. 예. 일단은 중재자 역할을 맡긴 거는 어쨌든 대통령이고 정부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성과를 지금 내지 못했다는 거 첫 번째 의사 쪽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두 번째는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섰어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너 대화하자 빨리 복귀해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자 맞아? 뭐 이런 물음표가 켜진 거고 예.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최근에 만났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뭐 논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의사를 만나야지 왜 박근혜를 만나서 지금 의대 정원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맥락들이나 전체 상황들이 좀 쉽지 않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정부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려면은 정부가 양보를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의대 의사들이나 뭐 이제 뭐 전공의들 교수들 다 입을 모아 모두가 얘기하는 거는 2,000명이에요. 2,000명을 어떻게 바꾸냐. 예. 네. 그거가 아니면은 아예 협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양보를 하고 정부가 후퇴를 하고 그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 네. 조금 저는 예. 생각이 다른데 배종사님. 이 의대와 관련해서는 저는 항상 어떤 이슈의 여론이 뒤따를 때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단계는 이제 의지 단계입니다. 미일 단계고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표명을 했을 때는 의사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 낙수효과도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2,000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라든지 지금 지역의 공공 의료는 지역 의사제라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 다 계류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서의 이 자유권 자체를 이제 이 좀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필수 의료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그런 인식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2,000명을 보다 더 중요한 게 지역 공공의료나 또 환자의 입장에서 또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S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단계가 좀 더 굉장히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노련함이 부족한 거죠. 사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좀 더 끌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2,000명과 관련해서는 실제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나오는 보도자료 내용들을 보면은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물론 그게 이제 2,000명일지 500명일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임현택 그렇죠. 회장인데
입틀막으로 바깥으로 이제 끌려 나갔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상당히 대립각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의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쟁점화 되는 것 같아요. 그 세종시 이전 했었는 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힘을 좀 실어줬잖아요. 이것도 좀 해결하려면 좀 힘을 실어주는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딜레마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사실은 알고 있다고 생각돼요. 뭐냐 하면 좀 더 좀 과감한 그런 이제 요구를 하고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모양새 이제 이것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0명 증언을 지금 철회하고 이제 협상에 나서 달라라고 해서 대통령실이 그것을 수용해서 하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이 너무 확고하게 이제 못을 박은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요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게 되면 대중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했다가는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의 충돌로 또 혼선으로 대중에게 비춰지게 되면 네. 그 자체로 이제 지지의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그냥 대화를 해야 된다 정도 별로 이제 파괴력이 높지 않은 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아마 이제 여당 지금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딜레마적 상황 그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 여론조사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3월 23일, 24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총선 악재를 물어봤어요. 근데 물가 급등 민생 문제가 34.9%로 네. 1등이고요. 이게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종섭 논란 이게 17.1이고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9.7, 의료계 파업이 9.1이에요. 의료계 파업은 이미 호재는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악재가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방금 그 윤영 센터장 말씀하셨다시피 유난 갈등이 3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의료계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거고 들이받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이받는 모습을 했을 때는 이 3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위가 커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거는 정원 문제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는 메시지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모든- 알겠죠. 그러니까 오겠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좀 이거 너무 지금 2주도 안 남았잖아요. 네. 촉박합니다. 지금 시간상. 굉장히 너무 촉박해요. 예. 그 1등이 지금 물가인데 물가 얘기도 좀 해보죠. 물가도 사실은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대파값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좀 계속 악재로 좀 국민의힘한테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준일 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네. 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민생이 34.9%잖아요. 근데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고물가인 거에 대해서 정부에 이제 대책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물가가 높고 또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걸 그것만으로 이제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건 아닐 텐데 네. 이럴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런 메시지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이 나가서 875원 대파를 들긴 했지만 아하. 그걸 내밀어서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다를 강조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비치는 순간 공개되는 순간 이제 그거는 일종의 빌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사실은 관리를 했었어야죠.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뭐 정부도 최선을 하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다. 국민들도 좀 믿고 또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한 번 꼬이면 우리가 스텝이 꼬인다 그러잖아요. 자꾸 꼬이는 거죠. 설명을 하려고 들면 명쾌한 설명이 나오기 힘든 게 네. 아니 그럼 그걸 대파 들었냐 안 들었냐 들었다. 그럼 그 875원 맞냐 안 맞냐. 그럼 875원 그러면은 이게 또 일파만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그러면은 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막 공세를 하는 거죠. 대파 뭐 격파 대회를 하겠다든지 네. 이렇게 패러디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슈가 됐든 간에 부각되는 것이 이번 선거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관리 저는 이것 자체를 악의적으로 볼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아닌데 아님에도 윤석열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악의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빌미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보론 비슷한 생각인데 예. 보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현장에 가서 나오는 메시지는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 네. 대중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을 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더라도 이제 뭐 앞뒤 거두절미해가지고 이게 오해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인되고 하고 하니까 합리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네.
할인돼서 이렇게 이런 가격인데 다른 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아하. 라고 요 한마디 합리적인 애와 이게 이 가격이 정말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요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저는 180도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가 높은 거는 다 알고 이게 모든 게 다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도 상당수 외부 네. 외생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나라도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대통령실이 이거는 어떤 정교하게 어떤 이 세팅을 못했다. 이건 대통령실의 문제고 국민의힘에서도 굳이 좀 구차하게 그러니까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슈를 다시 꺼내고 무리하게 뭐 쉴드라고 하죠. 이렇게 옹호하고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혹시 이게 나중에 좀 뭐 바뀌거나 좀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이슈로? 일단 지금 물가 이슈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여당 후보들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유권자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부분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재래시장이 주요한 게 캠페인 장소거든요. 선거운동 장소인데 그렇죠. 재래시장 방문이 좀 주저된다는 거예요. 가면 대파 얘기할 거야. 네, 왜냐하면 파는 분들은 올라가지고 안 사가니까 울상인 것이고 사려고 하는 분들은 비싸가지고 못 사니까 또 불만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후보한테 이 물가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의 메시지를 지지의 근거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네. 그 말할 기회가 사실은 형성이 되지 않는 네. 것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사안이 매우 사실 어떤 다른 이슈만큼의 어떤 이제 도드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밑바닥에 매우 강하게 깔려 있어서 여당의 어떤 적극적인 선거 캠페인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사실 단기간 또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그것이 네. 또 여당으로서 상당히 고민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3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버스 파업으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론뚱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막판 이슈들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 끝난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섭 대사 문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귀국으로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요한 선대위원장도 외국에서는 이슈도 안 될 것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리된 겁니까?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나요? 피의자가 대사로 나가는 일이 있나요? 저는 그 말씀의 맥락을 좀 솔직히 네.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종섭 이 논란이 더 파문이 커지고 압제가 막 확대되는 국면은 아니에요. 약간의 진정 국면이고 다른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은 네. 해결은 안 됐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이슈가 해결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뭐 계속 이제 추가 얘기가 나오는 게 원래 25일에 공관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28일로 밀렸고 네. 왜 그러면 처음에 25일이었는지 뭐 이거에 설명도 없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있으면 각 공관장들이 각자 일정으로 따로 다닌다는 거 뭐 이것도 뭐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와중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했죠. 했다가 그거를 취소했다라는 거를 군 인권센터가 이제 폭로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출국 금지 대상 6명 중에 이제 한 명이 김계환 사령관인데 그분은 원래 이제 해병대가 사령관들이 미국하고 한국이 서로 경련으로 네. 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작년에 왔으니까 원래 가는 게 맞는데 이게 뭐 도주하고 그런 거보다도 얼마나 이 사건을 출국 금지가 됐는데도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는 이 사건을 우습게 보는가.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그마한 사건 이런 인식이에요. 사건이랬죠. 근데 이거가 되게 굉장히 아니하고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자그마한 불씨가 들판에다 태웁니다. 태운다. 예,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악재가 켜켜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저는 예. 이제 이게 뭐 선거에 이제 결정적이라기보다는 누적된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이황물의 이런 게 이제 다 겹쳐지는 거죠. 네. 이황물의 이는 뭐죠? 이종섭 그다음에 항상무 수 아니고요. 항상무, 죄송합니다. 무입니다. 예, 예. 네, 전 시민사회수석 그다음에 이 물가 그러니까 뭐 대파가 또 부각이 됐던 거 그다음에 의대 정원도 끝까지 이제 선거 이슈가 되는 거죠. 쟁점화됐고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거듭 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현 정부와 상당히 대립각을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대 정원이 의료 개혁의 차원에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충분히 논의하고 또 토론해야죠. 근데 이제는 이게 정치 쟁점화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 쟁점화된 변수로서 선거에 또 호응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일반 국민들은 의사 숫자가 1,500명인데 그러면
답이 뭘까요? 2,000명이 아니면 1,500명이 답입니까? 500명이 답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면 3,500명이 답일까요? 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뭐 이게 특정 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사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소통 방법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노련하거나 또 선거에 앞서서 이슈를 다루는데 좀 충분하진 않았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윤현 센터장께는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이념 전쟁을 또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만났던 예. 부분 이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슈에 이게 맞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이제 부산 북구갑 조사인데요. 네.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4일, 25일 실시한 휴대전화 조사였는데요. 네. 501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여기 이제 북구 강서갑으로 불리죠. 북강서갑. 그래서 예. 국민의힘은 서병수, 더불어민주당은 전재수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서 강서구는 따로 분리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북가벌로 바뀌었어요. 북가불로. 북갑은 네. 예. 그럼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48%, 국민의힘 서병수 39%예요. 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39%인데 국민의힘의 같은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43%예요. 아.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 후보 지지율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러네요.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PK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보수층 결집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긴 했는데 지금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으로 확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수층 결집을 먼저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아하. 보이고 분석이 되고 예.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거나 아하. 만난다거나 또는 이념 문제를 네. 또 재차 강조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나온 것인데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갖고 있었던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 정치권과 다른 인물, 차별화된 인사라고 하는 참신한 인물. 그래서 젊은 층한테도 좀 소구되던 부분이 있던 그렇죠. 것인데 이런 행보가 그런 장점을 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갈지 좀 부정적 효과로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눠서 네.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방금 전에 윤영 센터장이 이야기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거예요. 그런데 PK의 선거 지역의 여론조사를 사례로 들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PK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는 않다. 제가 이제 네. 부산을 출장을 다녀왔는데 사실 부산을 가보니까 상당히 지금 지난 한 2, 3주 새 여론의 변화가 상당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 조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3월 23일, 24일 실시한 조사 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네. 이 조사를 보면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에 투표 의향 변화를 보면 강해졌다. 26.6%입니다. 제가 이 결과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강해졌다가 26.6, 달라지지 않았다가 66%인데 26.6이 절대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3월 초 중순 무렵만 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 조국 혁신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는 상황이었고 부산에서 PK 지역에서 네. 여론은 악화되고 있고 그것을 떠받아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고향에 가서 보통에 아주 자신감 있지 않을 때는 사투리를 잘 구사 안 합니다. 근데 네. 너희들 쫄았지. 예. 고마 치아프라마. 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산에서의 그런 표심 변화, 판세 변화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조국 대표랑 연결인데 자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낙동강 벨트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낙동강 벨트 얘기를 한 김에 좀 눈에 띄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부산 수영이거든요.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현우 후보가 나서면서 또 여기도 좀 말들이 많은 사진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사진이 또 같이 걸려 있는 모습도 참 놀라운데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여론조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론조사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고 네. 그러면은 그때 조금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 넘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 통신사에서 그래서 조만간 나올 걸로 보이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장해찬 후보가 YTN 라디오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고 네. 여러 차례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내가 윤심을 떠받들었고 사실상 무소속으로 나온 거를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낸 후보와 네. 그리고 이제 윤심을 받는 후보 이게 만약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장해찬이 이긴다. 만약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당이 공천을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라는 네. 후폭풍에 상당히 시달릴 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가지고 책임론도. 엄청나게 이제 이게 불이 붙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민주당 후보가 3자 경선에서 이긴다라고 했을 때는 구도에서, 예. 엄청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후폭풍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장해찬 두 네. 사람에 대한 후폭풍이 있어서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낙동강 벨트의 성격을 보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낙동강 벨트는 이런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그리고 이제 반도체 벨트, 반도체 벨트. 경기 남부를 이제 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낙동강 벨트는 수비 라인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더 뺏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부울경 40석 중에 7석만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부산 셋, 경남 셋, 울산 하나 그리고 사실상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 강세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금 소위 말해서 수비 라인이 다 무너지고 있다. 뻥뻥 뚫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몇 개 여론조사를 해서 소개시켜드리면 아까 그냥 이제 부산 북갑의 전재수 서병수는 네.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부산 사하갑. 부산 사하갑은 한국리서치가 부산 KBS 국제신문 의뢰로 3월 21일, 24일 무선전화 면접 조사고요. 이제 이거는 다 500명 정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8.8% 포인트는 이제 경합으로 보시면 될 것 오차범위. 같습니다. 예. 최인호 민주당의 최인호 50. 국민의힘 이성권 39. 오차범위 차이가 바뀌에요. 많이 나네요. 11% 포인트입니다. 예. 최인호 의원이 물론 여기가 현역 의원이잖아요. 현역 의원이고 좀 뭐 이제 강세인 거는 맞는데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여기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론조사잖아요. 예. 여론조사에 응답해야 되는 어떤 이유나 이런 그 의기가 저하됐다. 이게 그러니까 일부에서 어제 보수 진영에서 뭐 보수 진보 과표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여론조사 안 좋을 때는 보수 과표집을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과표집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많은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한테 아예 응답을 안 해버리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그 여론조사를 한 당일에 만약에 투표가 이루어지면은 이 여론조사랑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표집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수층이나 중도 보수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될 명분을 지금 잃고 있다. 아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좀 전에 우리 센터장님 말씀이 그래서 좀 보수 집토끼를 다시 잡는 사실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선거 운동 막바지에 가서는 중도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반대로 가는 게 지금 그래, 이런 게 반영됐다는 거네요. 어쨌든 급한 발등에 이제 불을 꺼야 되는 것이니까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네. 기본으로 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개인의 이제 경쟁력을 좀 더해서 승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PK 지역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특히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네.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튼 이게 결국에는 중도층은 사실 마음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캠페인이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이고 이게 말씀하신 이제 보수 과표집이니 진보 과표집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온 결과는 그게 여론인 거예요. 결과로서 여론인 것이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왜냐하면 투표는 불참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결과를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사실 얘기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물 네. 구심점이 없는 것도 치명적인 국민의힘의 지금
난관입니다. 난관인 이유가 가령 우리가 1988년도 선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른바 1로 3김. 그렇죠. 1로 3김 시대인데 3김이었죠. YS, DJ, JP. 그다음에 JP까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부산의 맹주는 YS였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부산에 있는 지역구를 싹쓸이 하는데 단 하나 금정구만 김세현 전 의원의 아버지인 김진재 네. 워낙 뭐 지역에서 기반이 탄탄하니까 그 지역구를 빼고는 통일민주당인가요? 이 YS가 확실히 싹쓸이 하겠습니다. 싹쓸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구를 분석하실 때는 양대 정당 후보들이 한 45에 가까우면은 그거는 얻어가야 될 지지를 대부분 얻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낙동강 벨트를 보면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45를 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예. 김준일 대표가 소개했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 개인의 경쟁력이 민주당 현역들은 정말 험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떻든 지역에서 전재수든 체인호든 돌파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정당 지지율 후보 경쟁률 마지막에 남는 게 후광효과입니다. 후광효과. 1988년도에도 그 지역의 후보자를 보고 부산 유권자들이 표를 준 게 아니에요. YS를 본 겁니다. YS가 대통령 돼야지 이러면서 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이 뿜뿜해야 되는데 일격을 맞은 거죠. 아하. 대통령 실발 악재.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7%가 됐든 15%가 됐든 후보자가 모자란 걸 보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해야 그게 안 후광효과로 돼요. 그게 지금 안 이게 되는 다 상황이다. 얼쑥도 밑으로 해가지고 아. 이 지지율이 영향력이 누수가 돼버리는데 빠져버렸다. 반면에 아까도 소개드렸지만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뭐 그냥 압도적인 영향력은 아니에요. 근데 빠져나가던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빠져나가던 누수되던 지지층들을 탁 얼쑥도 인근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잡아준 거죠. 잡아준 거죠. 을숙도 탁 해준 거죠. 예. 예. 자, 뭐 좀 시간이 좀 얼마 없지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민주당 상황은 뭐 괜찮다고 봐야 됩니까? 또 조국혁신당하고 관계 설정도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좋죠. 그냥 그 뭐 나오는 현재 분위기로 나쁜 게 없죠. 나쁜 게 없는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논란이 실제 되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그 화법 중에 네. 뭔가를 비교를 하면서 비교하는 뭔가를 거. 좀 예.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게 대선이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막말 논란으로 근데 이게 막말이라기보다는 약간 설화에 좀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분은 막말로 보시겠지만은 그래서 지금같이 정권 심판론이 강할 때는 이게 좀 제한적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항상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막말 논란. 이거 뭐 예전 2020년에 이를테면 세월호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표면 유가족 표면 논란 그렇죠. 이런 거 이런 네. 것들이 영향을 주니까 특히 민주당에서 공식 당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비유하지 마라. 비유하지 근데 마라. 대표가 제일 많이 비유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조국혁신당하고는 결과적으로는 긴장 관계가 계속 가기는 했지만은 협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네. 뭐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부산 사갑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간이 좀 빠졌습니다. 기간이 3월 21일부터 24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이제 3초 남았는데 네. 윤 센터장님께서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아까 선거 어쨌든 막바지로 가고 네.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아까 말씀하신 그 투표율, 네. 이제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투표율이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지금 20대와 30대 층에서의 부동층이 워낙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층들이 과연 이제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 보수적 성향에 가까운지 네. 여부에 따라 가지고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제 진보 정당에 나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과는 이제 투표율 분석도 약간 달라진 측면들이 봐야 있어서 된다. 좀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배종찬, 윤희영 센터장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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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